죽어봐라. 동네 건달이 펄펄 끓는 호떡 기름통을 내 머리 위로 걷어차던 그 찰나였습니다. 나는 죽음을 예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죠.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뜨거운 고통 대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살타는 냄새와 남자의 비명이 좁은 트럭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가 내 대신 기름을 뒤집어 쓴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손목을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덥석 잡더군요. 그러고는 내 평생의 콤플렉스였던 흉측한 화상 자국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민지 맞지?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길래 호떡 파는 고아인 나를 위해 목숨을 건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치익!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기름 끓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서울의 한 번화가 사거리 귀퉁이, 낡은 1톤 트럭을 개조한 포장마차 안에서 19살 윤진아는 부지런히 호떡 누르개를 움직이고 있었다. 호떡 3개 주세요. 꿀 많이 든 걸로요.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아의 목소리는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씩씩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도 묘한 버릇을 반복하고 있었다. 호떡을 뒤집고 건네주는 짧은 틈마다 습관처럼 오른쪽 소매를 쭉 잡아당겨 손목을 가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는 낡은 살색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그리고 그 붕대 아래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붉고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숨겨져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늘만 팔면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어. 진아는 얼어붙은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감각을 확인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보육원을 퇴소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세상은 고아인 19살 소녀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전단지 돌리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사장님들은 진아의 손목에 감긴 붕대를 보거나 흉터가 살짝이라도 보이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다. 손님들이 밥맛 떨어지겠다. 미안하지만 다른데 알아봐.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결국 진아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작은 가게, 이 낡은 호떡 트럭을 선택했다. 비록 춥고 힘들어도 붕대로 꽁꽁 싸매고 긴 소매 옷을 입으면 흉터를 들키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학생, 여기 하나만 줘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다. 진아는 얼른 가장 노릇하게 구워진 호떡 하나를 종이컵에 담아 건넸다. 그때 바람이 훅 불어와 진아의 소매가 살짝 들렸다. 붕대 틈으로 붉은 살점이 언뜻 보였다. 할머니는 호떡을 받아들다 말고 진아의 손목을 빤히 바라보았다. 진아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또 징그럽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났다. 쯔쯔. 어린 것이 어쩌다 그런 흉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혐오감 대신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거칠어진 진아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많이 아팠겠구먼. 그래도 학생, 너무 기죽지 마. 흉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아픈 걸 견뎌냈다는 증거니까. 착하게 살면 언젠가 그 흉터가 복이 되어 돌아올 날이 있을겨. 복이 되어 돌아온다니. 진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진아는 손목을 감싸 쥐었다. 15년 전 그날,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자신을 덮치던 공포.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가 놓쳐버렸던 그 끔찍한 감각. 그날의 기억은 흉터처럼 진아의 영혼에 깊게 박혀 있었다. 복은커녕 이 흉터는 진아에게 영원한 저주 같았다. 같은 시각, 사거리 신호등 앞에는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세강그룹 박성훈 회장의 차였다. 뒷좌석에 앉은 성훈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차 안은 최고급 가죽 냄새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성훈의 표정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55세. 남들은 그를 성공한 기업가라 부러워했지만 그의 시간은 1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성훈은 무심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길 건너편 귀퉁이에서 하얀 김을 내뿜고 있는 호떡 트럭이 보였다.
낡은 트럭 안에서 털모자를 쓴 소녀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회장님, 신호 바뀌었습니다. 출발할까요? 운전기사의 물음에 성우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지만 성운의 시선은 룸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호떡 트럭에 잠시 머물렀다. 민지도 살아있다면 저 나이쯤 되었을 텐데. 15년 전 겨울 성운의 대저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그날 성운은 불길 속에서 내 살배기 딸 민지의 손을 잡았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를 피하려다 그만 그 작은 손을 놓치고 말았다. 아빠, 뜨거워. 아빠, 울부짖던 딸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손을 스쳐 지나가던 딸의 오른쪽 손목. 불에 달궈진 문고리에 닿아 치익 타들어가던 그 붉은 상처가 성운의 뇌리에 끔찍한 잔상으로 남아 있었다. 소방관에 의해 구조된 후 다시 뛰어들려 했지만 집은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성운은 불면증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는 딸의 손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지만 매번 1인치의 차이로 놓치고 만다. 깨어나면 식은땀과 함께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내 딸의 손목에 내가 흉터를 남겼어. 내가 죽인 거야. 성우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깊숙한 곳에는 15년 전 민지가 화재 사고 한 달 전쯤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 하지만 성운의 눈은 아이의 미소가 아닌 상상 속의 상처를 쫓고 있었다. 진아는 마지막 반죽을 떼어내며 허리를 폈다.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칼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져서 트럭의 얇은 천막 따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어이, 거기 학생. 그때였다. 껄렁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남자 셋이 트럭 앞을 막아섰다. 이 구역 일대 노점상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동네 건달, 철민 패거리였다. 철민은 입에 문담배를 바닥에 퇴뱉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장사 잘 되나 봐. 냄새가 아주 고소하네. 진아는 긴장하며 누르개를 꽉 쥐었다. 올 것이 왔다. 며칠 전부터 옆 붕어빵 아저씨가 자리세를 뜯겼다며 울상짓던 것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세요? 호떡 드시러 오셨어요? 진아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철민은 낄낄거리며 트럭의 쇠기둥을 발로 퉁 찼다. 트럭이 휘청거리며 기름판에 기름이 찰랑거렸다. 먹으러 왔겠냐? 여기 우리 구역인 거 몰라? 여기서 장사하려면 신고식을 해야지. 신고식을. 여긴 구청 단속구역이지 아저씨들 구역 아니잖아요. 진아의 당돌한 대답에 철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이게 말대꾸를 하네? 야, 우리가 누군지 몰라. 좋게 말할 때 이번 달 상납금 내놔. 50만 원. 50만 원이요? 진아는 기가 막혔다. 호떡 하나에 1,000원. 50만 원을 벌려면 호떡 500개를 팔아야 했다. 재료비를 빼면 며칠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게다가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땡전 한 푼 없었다. 그런 큰 돈 없어요. 그리고 줄 이유도 없고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진아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철민 옆에 있던 부하가 순식간에 진아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 하필이면 흉터가 있는 오른쪽 손목이었다. 부하의 거친 소나기 힘이 붕대 위를 짓눌렀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이게 어디서 핸드폰질이야. 확, 철민이 진아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잘 들어. 내일까지 50만 원 준비해놔. 안 그러면 이 고물 트럭 싹 다 밀어버려서 고철상에 팔아넘길 테니까. 알았어? 철민은 마지막으로 호떡판에 침을 뱉고는 진아를 거칠게 밀치고 사라졌다. 진아는 휘청거리며 트럭 벽에 기대섰다. 깨진 휴대폰과 침 뱉어진 호떡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날 밤 진아는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 욱신거리는 손목을 부여잡았다. 붕대를 풀자 벌겋게 부어오른 흉터가 보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몸에는 흉측한 흉터까지. 세상은 진아에게 너무 가혹했다.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보복이 두려웠다. 저들은 경찰서에 갔다 와도 또 찾아올 놈들이었다. 가게를 옮길까? 하지만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진아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진아는 다시 짐을 챙겨 나왔다.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 그게 진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다음 날 저녁,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 않는 걸까?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자 철민 패거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험악한 기세였다. 어이, 돈 준비됐어? 철민이 야구방망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다가왔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 뒤집개를 움켜쥐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없어. 그럼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래? 철민이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짓거리며 진아에게 다가왔다. 진아는 뒷걸음질 쳤지만 트럭 안은 좁디좁았다. 건드리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진아가 소리를 지르자 철민의 눈이 뒤집혔다. 인연이 진짜. 야, 엎어. 오늘 장사 끝이다. 철민의 지시에 부하들이 트럭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퇴근길 정체로 꽉 막힌 도로. 신호 대기 중이던 검은색 벤츠 안에서 성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제 그 호떡 트럭이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덩치 큰 남자들이 작은 트럭을 에워싸고 있었고 털모자를 쓴 소녀가 그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성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 기사, 차 세워. 네. 회장님. 지금 도로는 세우라고. 성훈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날카로웠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다. 세상에 저런 험한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하지만 성훈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차 문을 열었다. 트럭 쪽에서는 철민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경고했지. 밀어버린다고. 철민이 발을 들어 펄펄 끓는 기름이 가득 찬 네모난 철판을 향해 걷어차려는 신용을 했다. 안 돼. 진아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비명소리가 성훈의 귀에 꽂히는 순간 15년 전 불길 속에서 아빠 하고 외치던 민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렸다. 성훈은 앞뒤 잴 것 없이 도로 위를 질주했다. 비서와 경호원이 당황해서 뒤따라 뛰어나왔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훈의 눈에는 공포에 질려 웅크린 소녀와 위태롭게 흔들리는 붉은 기름통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거나 놓으라고. 성훈이 미친 듯이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갔을 때 트럭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철민의 부하 하나가 진아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진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좁은 트럭 안, 집기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굉음을 냈다.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려? 오늘 본때를 보여주마. 철민이 야구방망이를 든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가 옆에 놓인 기름통을 발로 걷어찼다. 철렁 펄펄 끓던 갈색 기름이 위태롭게 출렁거렸다. 뜨거운 열기가 확 끼쳐왔다. 안 돼요. 제발. 제발요. 진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뒤는 막혀 있었다. 공포에 질린 진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15년 전 뜨거운 불길이 자신을 집어삼키던 그날의 공포가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죽어봐라. 이년아. 철민이 기어이 기름통 손잡이를 잡고 기울이려는 찰나였다. 당장 멈춰.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성훈이 트럭 안으로 뛰어들었다. 50대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성훈은 그대로 철민의 어깨를 들이받았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철민이 비틀거리며 기름통을 놓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엎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트럭 전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누구야? 어떤 미친놈이? 철민이 중심을 잡으며 씩씩거렸다. 고급 정장을 입고 숨을 헐떡이는 중년의 남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의 등장에 철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아저씨는 호떡 사러 왔냐? 곱게 늙어서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성우는 대답 대신 진아를 먼저 살폈다. 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소녀. 낡은 패딩 점퍼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털모자는 벗겨져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학생, 괜찮나? 성훈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철민이 욕설을 내뱉으며 성훈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 꼰대가 진짜. 철민이 성훈을 거칠게 밀쳤다. 성훈은 비틀거리며 진아 쪽으로 쓰러지듯 넘어졌다. 그 바람에 웅크리고 있던 진아와 엉키며 두 사람은 바닥을 굴렀다. 깍! 진아는 넘어지지 않으려 본능적으로 바닥을 짚었다. 그때였다. 거친 몸싸움 중에 헐거워져 있던 진아의 오른쪽 소매가 바닥을 짚는 마찰력에 의해 팔꿈치까지 훅 밀려 올라갔다. 가로등 불빛이 트럭 안을 비췄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진아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른쪽 손목부터 팔뚝 절반까지 이어지는 붉고 쭈글쭈글하게 녹아내린 피부. 마치 뱀이 휘감고 있는 듯한 흉측한 화상 자국. 단순히 대인 상처가 아니었다. 무언가에 눌려 지식여진 듯 5손가락 자국 모양으로 선명하게 남은 화상이었다. 성훈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다 그 손목을 보았다. 세상이 멈췄다. 철민의 고함 소리도, 도로의 경적 소리도, 끓는 기름 소리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직 눈앞에 있는 저 붉은 흉터만이 거대하게 확대되어 성훈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저 상처는. 성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15년 전, 불타는 석가래 밑에서 자신이 딸의 손목을 잡았던 그 위치. 뜨거운 문고리에 눌려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던 그 순간. 자신이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딸 민지의 상처와 눈앞에 있는 소녀의 흉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특히 손목 안쪽에 하트 모양처럼 묘하게 찌그러진 작은 흉터 자국까지. 성훈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홀린 듯이 진아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아, 아파요. 진아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성훈의 손아귀 힘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진아의 손목을 눈앞으로 끌어당겨 다시 확인했다. 맞았다. 틀림없었다. 민지야. 성훈이 고개를 들어 진아의 얼굴을 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 눈은 죽은 아내를, 그리고 어릴 적 민지를 꼭 닮아 있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남이라 생각했을까? 너, 민지 맞지? 내 딸 민지 맞지? 성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진아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이 중년 신사가 왜 자신의 흉터를 보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것일까? 무서웠다. 그저 모든 상황이 공포스러웠다. 누구세요? 이거 놓으세요. 그때 철민이 다시 다가왔다. 이것들이 쌍으로 드라마를 찍고 있네. 야, 다 필요 없어. 싹 다 밀어버려. 철민이 다시 기름통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이번엔 진짜였다. 펄펄 끓는 기름통이 기우뚱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성훈과 진아 쪽으로 쏟아졌다. 위험해. 성훈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자신의 등과 어깨로 진아를 감싸 안았다. 촤악, 끄아악. 성훈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뜨거운 기름이 성훈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위로, 그리고 드러난 목덜미와 손등 위로 튀었다. 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성훈은 진아를 아는 팔을 풀지 않았다. 15년 전에는 놓쳤던 손이었다. 이번만큼은 내 살이 다 타들어가더라도 절대 놓지 않으리라. 아저씨. 진아는 자신을 감싸 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성훈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기름 튀는 소리와 성훈의 신음소리가 뒤섞였다. 회장님. 그제야 뒤따라온 비서와 경호원들이 트럭 안으로 들이닥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이 철민과 그 부하들을 단숨에 제압해 바닥에 꽂아버렸다. 이거 안 놔? 당신들 뭐야? 경찰 불러. 철민이 발악했지만 경호원의 묵직한 주먹이 명치를 가격하자 억소리를 내며 꼬꾸라졌다. 트럭 안은 기름 범벅이 되어 미끄러웠고 고소하던 호떡 냄새 대신 매캐한 기름 탄 냄새와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비서가 사색이 되어 성훈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성훈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도 품에 안은 진아를 확인했다. 다행히 진아는 기름 한 방울 튀지 않았다. 성훈이 온몸으로 막아낸 덕분이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왜 저를...
진아는 덜덜 떨며 성훈을 바라봤다. 성훈의 목덜미는 붉게 부어올라 물집이 잡히고 있었다. 그런데도 성훈은 웃고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안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 다쳤니? 뜨겁지 않았어? 성훈의 떨리는 손이 진아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조심스러워서 진아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제발, 제발 무사하다고 말해다오. 성훈의 목소리는 애원이었다. 진아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괜찮아요. 근데 아저씨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번엔 지켰어. 성훈은 그 말을 끝으로 진아를 와락 끌어안았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 뜨거운 불 속에 널 혼자 두고 15년이나 널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 진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5년 전 화재 사고. 그리고 아빠. 기억 저편. 봉인해두었던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아빠. 뜨거워. 민지야. 손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불길 속에서 자신을 향해 뻗었던 손. 그리고 그 손을 놓친 후 자신을 덮치던 뜨거운 고통. 그 기억 속의 아빠 목소리가 지금 자신을 안고 우는 이 남자의 목소리와 겹쳐졌다. 설마. 진짜. 아빠. 진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흉측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흉터. 그래서 꽁꽁 숨겨야만 했던 그 상처를 보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나를 위해 끓는 기름을 온몸으로 막아준 사람. 성훈은 기름으로 얼룩진 손으로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진아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꼬마 아이가 마당에서 호스를 잡고 물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는 지금 진아의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위치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화재 전 가볍게 다쳤던 상처였다. 이것 봐라. 내가 어릴 때 자전거 타다 다쳐서 여기 반창고 붙여줬던 거 기억나니? 그리고 그 위에 화상이 덮인 거잖아. 내가 널 어떻게 모르겠니? 성훈은 오열했다. 재벌 회장의 체면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15년 만에 찾은 딸의 손목에 입을 맞췄다. 이 상처, 아빠가 평생 갚을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러니까 제발, 아빠를 용서해다오. 주변은 사이렌 소리로 요란해졌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경광등을 번쩍였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다. 하지만 좁은 트럭 안, 기름 냄새와 눈물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두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15년의 세월도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을 식히지는 못했다. 진아는 성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난생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 아빠. 아빠.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이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경찰차가 현장을 통제했다. 철민 패거리는 경찰에게 연행되면서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거 안 놔? 쌍방 폭행이야. 저 아저씨가 먼저 쳤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형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때 현장에 남아 뒷수습을 하던 성훈의 비서 김 실장이 차갑게 식은 눈으로 철민에게 다가갔다. 김 실장은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철민의 수갑찬 손에 꽂아주었다. 세강그룹 비서실장 김영수입니다. 세강그룹이라는 네 글자에 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한민국 사람라면 모를 리 없는 재계 서열 5위의 대기업. 철민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벌렸다. 방금 당신들이 폭행하고 뜨거운 기름을 부어 살해하려 했던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군데? 세강그룹 박성훈 회장님. 그리고 김 실장은 박살난 호떡 트럭을 잠시 바라보았다가 다시 철민을 노려봤다. 그 옆에 계셨던 분은 회장님께서 15년 만에 찾으신 친따님이십니다. 딸. 철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단순한 호떡 장사인 줄 알았는데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니. 그것도 감동적인 상봉의 현장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었다. 특수폭행,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거기에 회장님 몸에 상해까지 입히셨으니 김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나직이 덧붙였다. 저희 법무팀 전체가 달라붙을 겁니다. 합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드리죠. 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경찰들은 그를 질질 끌고 순찰차에 태웠다. 구경하던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편 대학병원 VIP 병실. 의사가 성훈의 목과 손 등에 화상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다행히 옷 위로 쏟아진 덕분에 이도 화상이 그쳤지만 쓰라린 고통은 계속됐다. 하지만 성훈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옆 침대에 누운 진아만 바라보고 있었다. 진아는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다가 막 눈을 떴다. 낯선 천장, 고급스러운 병실.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려는데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손을 감싸 쥐었다. 깼니? 몸은 좀 어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성훈이었다. 목과 손에 붕대를 감은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아는 울컥 눈물이 솟았다. 아저씨, 아니, 아빠, 몸은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난 괜찮다.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무사하면 됐다. 성훈은 진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15년 동안 혼자였던 거니? 그 화재 이후로 어떻게 살았어? 진아는 덤덤하게 지난 날을 이야기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던 일, 보육원에서 자라며 무연고 아동으로 등록된 일, 흉터 때문에 입양이 번번이 좌절됐던 일, 그리고 18살에 퇴소해 호떡 장사를 시작한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성우는 눈물을 훔쳤다. 자신이 따뜻한 집에서 죄책감에 빠져 술로 밤을 지새울 때 딸은 차가운 거리에서 붕대를 감고 호떡을 굽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미안하다. 민지야. 널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빠가 죄인이다. 아니에요. 저 원망 안 해요. 아빠가 절 버린 게 아니었잖아요. 절 구하려다 놓친 거였잖아요. 진아는 성훈의 붕대 감은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그리고 오늘 아빠가 저 다시 구해줬잖아요. 이번엔 안 놓쳤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 말에 성훈은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15년 묵은 아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다음 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자 관계 성립 99.999%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부녀 사이였다. 1년 후 세강그룹 본사 강당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단상 위에는 화상 환자를 위한 희망, 3살 재단 출범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성훈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 옆에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하지만 여전히 앳된 얼굴에 진아가 서 있었다. 아니, 이제는 박민지라는 제 이름을 찾은 그녀였다. 저는 16년 전 화마의 딸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 딸은 그날의 상처를 손목에 안고 15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성훈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민지는 성훈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이 흉터는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다시 찾게 해준 기적의 증표이자 뜨거운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성훈은 민지의 손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다. 민지의 오른쪽 소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민지의 손목에는 여전히 붉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성형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민지는 거절했다. 흉터가 옅어지는 레이저 치료 정도만 받았을 뿐 그 형태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 흉터가 없었다면 아빠가 날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이건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민지는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다. 더 이상 소매를 잡아당기거나 붕대로 꽁꽁 싸매지 않았다. 저희 3살 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화상 환자들을 전액 지원하고 그들이 사회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 박민지가 그 첫 번째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 성훈은 피곤할 텐데도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민지야, 오늘 호떡 먹고 싶지 않니? 호떡이요. 에이, 회장님이 길거리 음식을 드셔도 돼요. 무슨 소리.
내 딸이 만들어준 호떡보다 맛있는 건 세상에 없어. 집에 가서 아빠랑 같이 구울까? 좋아요. 대신 이번엔 아빠가 반죽하세요. 저는 감동만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사님 무서워서 호떡 태우면 큰일 나겠네. 부녀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15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다.